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대상관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책 중에서 6장 아동의 신경증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아동의 신경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인데, 이제 우리 치료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 엄마들이 와서 그 아이들의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치료사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이 아이들은 지금 정상 발달을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치료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아이들의 이렇게 발달 과정이 뚜렷하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 아이 치료 안 해도 돼요. 정상 발달이에요. 또 이 아이는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선을 가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 그 문제가 나오지요. 뭐가 아동의 정상 발달이고 뭐가 아동의 신경증인가, 이 구분선은 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 클라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 발달하는 과정에 불안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나타납니다. 문제 없는 아동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장애라고 하면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아동 발달에서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시간 속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차분하게 안정되게 이런 모습들을 가다듬어서 나가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동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의 신경증 상태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달면서 클라인이 설명을 하는데, 클라인은 아동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밑에는 불안이 깊숙이 도사려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이 있을 때 그건 바로 분명한,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은 분명한 어떤 신경증 징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신경증 증상들은 보면 뭐 섭식장애, 먹는 거요. 그 다음에 야경증, 그 다음에 공포증, 다양한 공포증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밑바닥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 임상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신경적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경증입니다. 야경증. 밤에 자다가 애들 깜빡깜빡 깨고요. 막 갑작스럽게 놀래서 우는 거. 그 야경증, 우리 아이들 한 4살, 3살 아이들도 많이 나오지요. 그 야경증을 이렇게 치료해서 이렇게 극복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야경증이 극복한 뒤에도 다양하게 위장된 수면 장애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 클라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장된 형태로 나오느냐면, 아이들이 늦게 잠이 들거나 잠을 안 자려고 해요. 새벽 1시, 2시까지 애들이 안 자려고 해서 우리 맞벌이 엄마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지요. 이렇게 늦게 잠이 들거나 또 일찍 깨요. 그리고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잘 깨요. 그리고 오후에 낮잠을 안 자려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잠들기 전에 이 아이들 의례적인 행동하지요. 책을 읽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애착 인형을 붙들고 자야 되고 엄마를 만져야 되고 하는 어떤 습관과 의례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장된 수면 장애라고 클라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경증을 극복한 뒤에도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장되게 변형된 형태로 수면 장애가 나오는데, 요거 모두가 다 불안이 밑바닥이 된 밑바탕에 있는 신경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아동 등 속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섭식장애, 먹는 것. 요게 어떻게 위장대개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느냐면요,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먹는 아이들요. 입안에 음식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삼키지를 못해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애가 타지요. 그 다음에 충분히 씹지 않고 꾹꾹꾹꾹 삼키는 거. 자, 저도 조금 음식물을 이렇게 급하게 삼키는 거 막 그냥 빨리빨리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장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도 고생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꿀떡꿀떡 삼키지요. 충분히 씹지 않고. 저도 불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뭔가가 바깥 이 음식물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먹어치워서 내 안으로 들여놓으려는 그 불안 때문에 음식을 꿀떡꿀떡 삼켜버리거든요. 불안이 그 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식욕부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애들 거식증 증상일 정도로 아이들이 식욕부진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 빼쩍 말라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쁜 식사 예절, 막 돌아다니는 것들.
요런 모든 섭식장애에 속하는 건데 요것도 신경증의 분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 클라인이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특정인과 관련해서 느끼는 불안요. 요 밑바탕에는 엄마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엄마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나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불안 공포의 대상이 될 때 그 편집 불안의 상태가 해결이 되지 못할 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아이가 막 갑자기 공포스러워하고 불안을 하거든요. 요게 어떻게 아이들이 변형이 되냐면 겁 많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기술이 떨어지고 친구들을 못 사귀고 수줍어하고 요러는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자, 요 사회성이 없는 문제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수줍어한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 치료실에도 많이들 우리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거든요. 자, 이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되면서 아동의 어떤 사회적인 태도를 결정짓는데 요건 원래 엄마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수정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동 버릇없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 아이들 참 많죠. 버릇없는 행동하는 거. 요거는 우리 어른 같으면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막 지루하다, 밉다, 재미없다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불안이나 죄책감을 이렇게 버릇없는 걸로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버릇없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 버릇없는 것은 어른들을 불쾌하게 하고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를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이 버릇없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도 신경증의 증상으로 우리가 클라인이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릇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목욕하는 거 싫어하고요. 머리 감는 거 싫어하고요. 이빨 뽑는 거 싫어하고요. 정말 이런 아이들 많지요. 특히 아이들 이빨 뽑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죠. 저도 싫어하거든요. 저도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지금 이빨이 빠진 상태에 있고 또 내일 모레쯤 되면 또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치과에 그 의자에 침대에 눕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그건 거세불안이요. 내 신체가 절단될지도 모른다는 박해불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머리 감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 자르는 거, 손톱 자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세불안, 멸절불안, 박해불안 이런 것들이 밑속 뼈다귀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진다. 거 단순히 어떤 목욕하는 거, 머리 감는 거, 머리 자르는 거, 그 싫어한다는 거, 얘 이상해, 왜 이러냐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아이들 그런 증상 속에서는 이런 어마무시한 불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6번째 또 살펴볼 것은요, 고압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동반하는 어떤 과도한 생기발랄함이 있죠. 막 날아다니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 과잉행동하는 아이들, 이게 ADHD인지 이게 너무나도 아이가 텐션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 아이들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엄마들 ADHD인가 의심스러워서 저희들 치료실에 오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눈 마주치고 이야기 잘해요. 자기 표현 잘해요. 그리고 뭔가 자기 좋아하는 일에서는 아이들이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거든요. 근데 막 이 텐션이 너무 올라가지고 날아다니는 애도 있어요. 과도한 생기발랄함이거든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행동들은요, 불안에 대한 과잉 보상이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거꾸로 행동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불안을 다루는 이런 미숙한 방식은 나중에 아이의 성격 형성과 이후에 아이가 자라나서 사회에 적응하는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겠지요. 아이는 나부됨을 통해서 막 나부되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서 막 그냥 방출해 버리거든요. 요게 이제 잠복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갔냐면 정형화된 행동으로 나타나요. 요 나부되는 거, 막 과도한 에너지 과도하게 방출하는 것들이 이제 잠복기 들어가면 정형화된 행동, 특히 틱으로 나타나거든요. 요렇게 변형되어질 수 있다는 거, 요렇게 틱이 우리 엄마들 오면은 요즘 아이들 틱 때문에 많이 오지요. 운동 틱 때 음성 틱으로 많이 오는데 요런 그 틱이 왜 생겼는가? 뭐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심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요런 아이들의 요런 불안이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서 요런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요.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능력. 우리 아이들 전능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지만 지 뜻대로 안 되지요. 아직 미숙하지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좌절, 조금 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견뎌내야 되거든요. 인내심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요즘은 그걸 견디질 못해서 본인들이 다 해줘버려요. 엄마들이 과잉보호로 다 해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인내심,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더욱더 길러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현실 적응하는데 아이들이 커서 현실 적응하는데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과잉 보호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조그마한 좌절도 견디지 못하고 인내심을 얻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되니까 이 아이도 학교에서도 적응하고 사회생활에도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자꾸 회사에서 나와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나와버리고 이러면은 아이들 문제가 크지요. 결혼생활이라는 것도 우리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런 현실 적응 이후에 아이들의 성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좌절이라는 게 양육 과정에서는 불가피하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이 없으면 이 아이는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이걸 감지하느냐면요. 오인하느냐면요. 모든 좌절을 처벌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아이들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좌절을 내가 나쁜 짓 해서 벌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 처벌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죄책감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되죠. 자,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능력은요, 또 어떻게 변형이 되어지냐면요, 이게 좌절을 견디지 못하니까 주위 사람을 과도하게 기쁘게 하려고 이 아이가 거기다 에너지를 막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이의 욕구에서 비롯돼서 어떤 게 나오냐면 착한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능력을 아이가 감춰요. 내가 그거를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 그걸 이 아이가 감당하기 내기가 싫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의 엄마의 말 아빠의 말에 무조건 기쁘게 반응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아이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이의 무능력감 연약함이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나중에 아이가 성인 지금 그 아이 자체도 신경증으로 고생하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이 아이는 그 처리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착한 사람이 우울증 많이 걸리고 착한 사람이 신경증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 내면에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좌절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튼튼하게 길러야 되는데 과잉보호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해둡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불안과 죄책감이 신체적인 발병으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인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 감기 자주 걸립니다. 병에 자주 걸려요. 그리고 또 이 기침 콜록콜록 하는 거, 천식 같은 거, 이런 호흡기 질환이 아이들 많이 걸려요. 신경성 질환이거든요. 저도 지금 아이 하나를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장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 돼서 미리 코로나 아니에요. 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아이를 상담실에 들여다보냈는데 저도 보니까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요. 의사는 아니지만 이 아이 장기침이 정말로 발작적으로 콜록콜록 이러면서 기침을 하거든요. 아이가 이 아이가 굉장한 높은 불안 수준 때문에 지금 상담이 들어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신체적인 질환 이런 천식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감기 이런 것들로 아이가 신경증적인 증상들을 표현해내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자주 넘어지고 다치고 부딪히고 이런 자해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처벌하는 거, 이게 잘못되게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신경증을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요. 신경증이 제가 많은 신경증이 클라인 책에서는 나오지만 몇 개 제가 지금 뽑아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요 아이들 신경증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치료실에 들어오면 가장 특징적인 거는 놀이 속에서 놀이 장애를 보입니다. 자, 불안이 있잖아요. 놀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은폐되어져서 놀이 장애를 만들거든요. 놀이 속에 불안이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정 놀이에 대해서 반감을 보여요. 안 놀아요. 한 아이가 있는데 상어 안 놀아요. 무서워서 다 치워버리거든요. 상어 싫다고. 그 상어 잡아먹는 상어에 대한 불안이 그 놀이를 싫다고 상어를 싫다고 치워버리도록 요구하는 걸로 반감으로 표현하거든요. 유령 막 기함을 해요. 유령 잡기 놀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으로 유령 잡는 건데 기함을 하면서 저거 치우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라고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애들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놀이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는 아이들. 그 다음에 놀이에서 인내심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놀이가 한 곳에서 집중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이 놀이 잠깐 저 놀이 잠깐 이렇게 불안한 것들이 막
종종종종 거리면서 요거 잠깐 저거 잠깐 요거 잠깐 저거 잠깐 하면서 놀이에서 깊이 들어가는 게 없고 아이들이 요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성이 없고 이렇게 불안하다는 걸 이렇게 놀이를 자꾸 바꾸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표현을 해요. 앉아 있지를 못하지요. 그런 아이들 그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가 불안이 있구나 없구나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아이들은 놀이의 주도권을 선생님한테 넘겨버려요. 자기 놀이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지를 못하지요.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들이거든요. 선생님이 해봐요. 선생님이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기다려주면서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장난감도 못 가지고 오면서 선생님이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러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립심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주도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보면요 놀이에서 정해진 규칙만을 정확히 따르는 놀이 강박적인 놀이 좋아해요. 특정 놀이만 좋아하고요. 놀이가 아주 편향되어져 있어요. 정형화되거나 융통성이 없는 놀이를 하거든요. 이 강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치료가 되면서부터 놀이가 확 확장되어져요. 환상이 막 드러나거든요. 환상의 세계를 마구 펼쳐주면서 막 아주 재밌고 즐겁고 이렇게 유쾌한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무서운 것도 나오고요.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환상을 드러내주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만드는데 불안한 아이들은 이 환상조차도 강하게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펼치지를 못해서 이 놀이들이 아주 융통성이 없어요. 아주 재미가 없어요. 단조로워요. 이런 놀이 장애가 특성이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신경증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놀이 장애는요. 우리가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학습 장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움에 대한 충동은 강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학습 능력 뭔가 원초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충동이 있지요. 나는 어디서 났나 엄마 아빠는 뭐 하나 이런 우리 클라인 이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지식을 향한 욕동을 강하게 억압해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놀이에 대한 그 장애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학습 장애의 형태는 보면요. 게을러요 아이들이. 느작 일어나고요. 아침 일찍 빨리 우리 엄마들 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느그저 그냥 엄마 몇 번 잔소리 해야지 겨우 세수 하나 하고 이런 게으름을 보이면서 답답한 이 엄마들 속 썩이는 이 게으름을 보여요 아이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요. 호기심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반감 보이고요. 숙제도요 미루다가 겨우 그냥 압박감 받아야지만 겨우 해나가요. 이 모든 게 다 학습장애의 형태거든요. 요건 이제 지식을 향한 욕동을 억압할 때 이 모든 것이 배움에 대한 강한 충동이 이렇게 많이 억압되어져 있을 때 요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학습장애 형태로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어떤 배움에 대한 충동들이 확 자꾸 올라와야 되는데 요 모든 지식에 대한 향한 욕동들이 막 억압되어졌을 때 이게 놀이장애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놀이장애는 나중에 또 학습장애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 클라인 이론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학습 장애는요 나중에 직업과 관련된 모든 장애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놀이도 집중력 있게 오래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놀이에 장애가 생긴 아이들은 학습에서도 뭔가 집중력 있게 자신의 것을 만들면서 자신이 공부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학습 능력에도 펑크가 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직업도 어떻습니까? 직업이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력 있게 끈기 있게 붙들면서 뭔가 자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 학습 장애가 결국 직업과 관련된 장애, 자꾸 직업에서 실패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클라인이 얘기한 아동의 신경증, 무엇이 정상 발달이고 무엇이 아동 신경증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신경증의 개념이 무엇인가 쭉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런 신경증은 아동의 놀이 장애를 통해서 표현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놀이 치료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많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놀이장애를 풀어주게 되면 놀이 안에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아이들 학습장애도 놀이장애가 있으면 학습장애로 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치료가 되어줄 수 있다고 우리 클라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발달인 아이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안의 문제, 그 다음에 발달에서 어떤 장애 조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병리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까지 가는 거는 그 아이의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불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불안이 어떻게 억압되어지고 있고 불안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때 신경증이 이런 위장된 불안이 신경증으로 이렇게 위장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이 신경증을 잘 분석하면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줄 때 신경증 문제도 잘 이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 클라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신경증 불안의 문제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놀이치료지요. 이 신경증 있는 아이들 놀이장애로 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놀이장애 놀이치료를 통해서 해결해주면 신경증 문제는 우리 성인 신경증도 정신분석이 제일 잘 해결해 줄 수 있지요. 충분히 이 부분도 우리 아이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 클라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